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구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뭐 강의라기보다는 서로 대화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좀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너게임이라는 책을 굉장히 예전에 보고 어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PT를 만들고 강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이 돼서 그냥 바로 와서 강의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냥 이제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테니스 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아무도 안 치세요? 럭셔리 스포츠라서. 그러면 코칭에 들어보셨다라든지 코칭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고, 네, 이게 테니스와 코칭이 왜 제가 말을 했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나올 텐데요.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이너게임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너게임의 세부적인 내용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너게임에 나오는 내용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트위터 아이디니까 팔로우 해주실 분은 제가 마팔하지. 네, 이너게임은 전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티머시 골웨이라는 이 테니스 코치예요. 테니스 코치인데 이 처음에 나오죠. 테니스 코치가 테니스를 관찰하다가 느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왠지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스키에 적용을 해봤는데 되고 음악에 적용을 해봤는데 되고 골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코치가 골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 코치가 골프를 가르치는데 그 골프 선수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리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과와 즐거움과 학습이 정확히 정삼각형을 그리는 일터. 가능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의 해답을 이제 끝에쯤에는 알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너게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티머시 골웨이라는 사람이 이제 테니스 코치를 하다 보니까 테니스를 치는 사람의 스킬이 완벽하고 피지컬도 완벽하니까 신체 구조도 완벽한 사람들이 어쩔 때는 탁월한 성과를 내다가 어떨 때는 탁월한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 차이가 일어날까라는 걸 계속 분석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우리에게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하려는 순간 내 내면의 목소리가 뭐냐고 하면 잘 쳐야 돼. 혹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지금까지 조건화된 나의 어떤 정답들이 있는 거죠,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정답이 계속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완벽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실제 시합에 들어가서 이런 내면의 목소리들은 나를 방해가 많이 되는 데는 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방해가 없으면 뭐 이기나는지, 그런 식으로 이 승패가 정말 스킬이나 이 운동신경이 아닌 이 마인드에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패자가 아니고 승자가 탈락하는 토너먼트를 제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둘이 게임을 하는데 누구나 지는 건 싫어요. 이기고 싶어 하죠. 근데 이기면 져요. 이게 어떻게 되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이 고민을 놔버립니다. 플레이 집중하는 거죠. 온전하게 플레이만 집중하게 하는 룰인 거예요, 그냥. 어차피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올라가는 거고, 이기면 좋지만 떨어지는 거니까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토너먼트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플레이보다도 탁월한 플레이 둘 다 펼쳤다는 거죠, 둘 다.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이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토너먼트를 시작한 건데, 그것처럼 어떤 승패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난 이겨야 돼, 뭐 혹은 나는 여기서 멋진 포즈를 취해야 돼,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죠. 보시면 위에는 이제 뭔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관심을 게임의 결과가 아닌 게임의 과정으로 이동시켜 놓은. 그러니까 뭐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건다라고 하게, 그냥 웃는 표정이죠. 그러니까, 그냥 과정에 그냥 몰입하게 하는 거죠. 그 공 자체에, 그 플레이 자체에 몰입하는 순간, 정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치는 이제 위대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다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최고의 순간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생각을 안 해요. 김연아도 얼마 전에 무릎팍도사에서 자기 아무 생각 안 한다고. 자기도 왜 도는지 자기가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도십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근데 돌아지니까 논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뭐 마이클 조던이나 뭐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우즈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노래 목소리 자체를 어떤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했습니다. 이 티모시 걸웨이라는 코치가 발견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자기 코칭을 받으러 올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선 스스로 나는 문제가 있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코치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코치는 그 답을 알고 있어라는 또 생각의 전제를 깔고 코치를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코치가 봤을 때는 이 둘 다 오답이라는 겁니다. 답은 그 사람에게 있고 그 답도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코치는 그 사람의 답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코칭에 세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답은 그 사람 내면에 있다. 세 번째는 그 답을 발견해줄 코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정확한 맥락에 일치하는 특징을 이제 발견해낸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수 최고의 순간에는 컨트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가장 컨트롤이 잘 되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컨트롤하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컨트롤이 가장 안 된다라는 거죠. 되게 역설적인데 결과로 봤을 때, 성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하면 어긋난다라는 말이 있죠. 향하는 순간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테니스만 속하는 건 아니죠. 골프에서 골프한 선수한테 가서 당신이 지금 컨트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컨트롤이 잘 되는 골프 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다 쓸었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있는 모든 걸 다 쓰고 나서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 AT&T까지 갔어요. AT&T 미국 그 초체류 통신회사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테니스 방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실제로 30년 동안 변화시킨 사람이 뭐 거의 코칭의 원류라고 하는 책이 이게 이제 이 책인데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프 1과 셀프 2라는 건데요. 결국 문제는 이 선수의 내면의 목소리, 즉 내적 갈등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내적 갈등을 설명해 줄가 필요한데, 이걸 이 사람은 그냥 셀프 1, 셀프 2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한 건데, 셀프 1은 뭐냐? 평가하는 쪽, 통제하는 나, 조건화된 나, 무엇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당신이 나아지기 위해서, 당신이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냥. 모든 조건들. 사회에서 이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무엇 해야 한다는 다 셀프 1인 거죠. 근데 셀프 2는 그 사람 진정한 그 내면에 있는 내적 열망이죠. 스스로 뭐 하고 싶은 것, 뭐 기여하고 싶다라든지 뭐 하고 싶다. 난 이것을 하고 싶어. 항상 이렇게 셀프 1과 셀프 2는 대화를 하고, 대부분의 대화는 먹이를 주는 쪽에게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모든 대화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가, 그리고 그 집중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셀프 1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셀프 1이 더 조건화되어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것이 부모님의 입장에 반대되는 거면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넌 해야 돼. 넌 의사가 돼야지.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저는 안철수 박사님이었나? 박경철인가? 하여튼 그 둘 중에 제가 존경하는 두 분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의사는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별로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했겠죠. 그러면 친구들과 관계가 아무래도 소원하고 그냥 공부만 잘하다가 의대 가서 의사를 하는데, 실제 의사의 업무는 뭐냐면 하루 종일 앉아서 새로운 사람을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상담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대인 감수성이 가장 탁월해야 되고 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게 의사지. 근데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약하다는 거죠. 그냥 자기의 문제를 푸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되면 하긴 하지만 정말 공허해진다는 거죠. 자기와 의사와의 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사 같은 경우에 직업 만족도가 워스트 2위라고 해요. 제일 안 좋은 거 이 모델, 그 다음이 의사, 그 다음 중장비 그 운전사, 그 다음 경장비 운전사.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것에서 의사가 2위. 근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되게 역설적인 게 1위가 사진가예요. 사진가. 모델이 제일 안 좋은 게 모델인데 제일 좋은 게 사진가, 그 다음 작가, 뭐 상담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어서 제가 의사결정할 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말이 한 마디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는 불효자가 되어라. 이 말을 저는 사실 그 말 때문에 움직였어요. 정말 불효짓을 했거든요. 부모님에겐.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조건화된 모델을 저에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 나와서 삼성 들어가서, 전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공대 가면 제가 예시한 삼성 선택해서 들어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요즘 잘 가기도 힘든데, 요즘 서울대들도 삼성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일도 있는데. 그래서 했는데 저는 그냥 그 순간 불효자가 됐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가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는 힘든데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제 원하는 걸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셀프2는 순수한 내적 열망이죠. 우리는 각자 60억이 있다면 60억이 다 다른 색깔이에요. 절대로 내가 지금 태어나고 이전, 그 이후로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없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른 색깔인데, 이렇게 우리는 다 똑같은 조건으로 셀프1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살아요. 이 갭이 넓으면 넓을수록 사실 불행해지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의사처럼. 하지만 이 갭이 적은 사람일수록 행복하죠. 왜냐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다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셀프1이 이렇게 뒤덮여진 세상에서 저희는 사실 살고 있다고 봐도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진짜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요. 실제로 그렇게 테니스도 성과가 잘 나왔던 것처럼 그 안에 진짜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처음에 자기가 셀프1을 셀프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느껴지는 악순환을 그린 건데요. 왜곡된 인식이 왜곡된 반응을 낳고, 왜곡된 반응이 왜곡된 결과를 해서 다시 강화되는 거죠. 계속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딱 인식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 인식을 해도 난 착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결과 자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왜곡되죠.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일까라고 막 갭이 벌어진다든지. 아무튼 그런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모든 것은 그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게 있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갭이 있죠. 갭이 있어요. 그 갭이 사람의 결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누구한테 맞았어요. 자극이죠. 근데 제가 그 전 1시간 전에 로또가 돼서 110억을 탄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110억 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나 때린 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웃죠. 110억 탄 사람이 누가 때렸다 아이씨 1억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극에 그 반응을 웃으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1시간 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때렸어요. 그러면 그 반응이 전혀 정반대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해석은 뭐냐? 자기 자아 이미지에 달려있고, 그 해석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라든지 혹은 선순환이 작동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이게 1.00000001인데, 이 초기 값이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이것은 이제 23회를 이렇게 곱하면은 1.5211이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문제를 제가 드리면 30회를 곱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될까요? 어느 정도 숫자가 될 것 같으세요? 네, 상수에 약간, 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숫자가 맞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0회를 곱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네. 말도 안 되는 높은 숫자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3회를 제가 제외할게요. 3회를 곱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한번 예측해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단 3회 그거를 루프를 가동시키지 않았을 뿐인데 격차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피드백 루프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대한 결과의 원인을 엄청난 거대한 요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덤벼들지만 실제로는 이한 0.0000001을 증폭시키는 그 구조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것을 매주 나오는 그 힘의 정답이 있는 거지, 이 스터디에서 엄청난 걸 얻어간다든지 엄청난 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원인 자체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30회만큼 곱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변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니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형 결과를 다 이끌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비선형은 결과가 나중에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7회와 30회 간격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사람은 대부분 성공을 한다고 저는 여겨지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27회에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어게임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비평가적 인지, 텔프트에 대한 신뢰, 스스로 선택인데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평가적 인지는 코치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선수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를 잘 관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거죠. 그냥 그 공을 한번 잘 관찰해보라고 얘기를 듣고 그 공만 잘 관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순간 플레이어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그 공이 넘어오는 순간 그 공을 어떻게 칠 것인지 스스로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정답에 나를 맞췄다면 이제는 나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어떤 것을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평가적인 어떤 외부의 모델이 아닌 스스로 그것을 비평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에게 훌륭한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관찰해보라고 코치가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셀프2에 대한 신뢰는 기존의 것이 셀프1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이 나에게 주입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셀프2는 안에 있어요. 이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내면에 있는 나의 힘에 대한 신뢰를 키워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의 내면의 힘을 믿지 않으면 힘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의 선택, 그 주도성이라고 하죠. 실제로 공부를 선택권을 갖게 하면은 학생은 거의 학습에 전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반에서 한 10 몇 등 이렇게,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직전에 왠지 인생이 이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학원을 다니겠다고 부모님께 말을 하고 기숙학원을 들어갔어요. 그 하루 종일 스파르타 학원 24시간
5시에 일어나서 1시에 자는 그런 학원에 제가 스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12월부터 그 다음 해 한 4월까지는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시켜서 했다면 저는 아마 4개월 동안 미쳤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거의 저는 저항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공부에 대한 저항이.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년 정도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올라서 제가 원래 집이 대구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저항이 없는 거지, 주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은 많이 저항이 되죠. 아무리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도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는데 학생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말려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평가적 인지라든지 셀프2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선수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우터 게임을 주로 해왔습니다. 네, 아우터 게임은 외부에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적을 내가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내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둘 다 제대로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짝발이었던 거죠. 아우터 게임만 해왔지 내적 게임은 하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이 아우터 게임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관찰한 결과 트렌드 자체는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1년 전에 좋았던 직업이 1년 뒤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외부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의 장애물을 돌파하려고 하는 순간 외부의 장애물이 이미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트렌드가 바뀌니까, 워낙 빨리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부의 걸 찾아다니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노게임은 오히려 쉽죠. 그것을 막는 내적 요소를 제거해버리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냥. 아우터 게임은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찾아서 이겨야 되지만, 내적 게임은 나의 방어가 되는 내적 요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닌, 둘 다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우터 게임에 치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너 게임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게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중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걸 이제 모립이라는 리아치세트 미아라는 유명한 모립의 대가가 쓴 책에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 이 책에도 나오는데, 이 난이도와 안정성의 그래프에서 이 상태, 그러니까 이 모두가 이렇게 난이도가 적절한 난이도와 적절한 안정성이 됐을 때 플로우 상태가 되는 건데,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스트레스가 돼요. 게임할 때 게임에서 아무리 그래픽이 좋고 아무리 캐릭터가 멋있고 스토리 스타일가 좋아도 그 게임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 게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제 첫째 판 대장을 빼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내 생각은 이쯤인데 이쯤에 가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사람들 많아서 안 하게 되고, 혹은 제 예상보다도 그 대장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낮아버려도 망합니다, 게임이. 그래서 게임 난이도 맞추기 정말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려들어 이것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면 난이도를 낮추는 좀 현명함이 필요하고, 이것이 너무 지루하다면 좀 더 난이도를 올리는, 그러니까 지루하다면 좀 올려서 이 셀프 포커스에 맞추기 위한 플로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적의 환경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알고 그것을 환경을 최적화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려운 과제가 있으면 낮추고 쉬운 과제가 있으면 올리고 해서 내가 그 상태에 있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정말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필자가 겪은 건데, 이 필자가 그 하버드예요. 하버드의 스키너 박사라고 행동 유형, 그 사람이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스키너 박사가 이제 학생들을 뒤에 몰아놓고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비둘기를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까라고 이제 스키너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장난식으로 저 비둘기를 한쪽 발을 들고 왼쪽으로 좌전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묻죠. 이제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스키너 박사는 진지하게 오케이 라고 하고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만히 있다가 왼쪽으로 딱 도는 순간 벨과 기치를 딱 주면서 모이를 탁 열어요. 그럼 모이를 딱 먹게 되죠. 그러면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왼쪽으로 도는 순간 스키너 박사는 배를 울리게 하고 바짝바짝 하는 걸 하면서 또 모이를 열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비둘기가 왼쪽으로 트는 횟수가 늘어난대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모이를 열지 않아도 벨과 빛을 주는 순간 돈다는 거죠. 비둘기를 흡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모시 볼베이가 그걸 다 보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모의를 준다고 해서 어떤 조건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계속 옆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최초의 계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정의해놓은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자기가 조건화되어 있었다라고 스스로 독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부딪혔을 때 나는 이 스키너 박스로부터 탈출하는 출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을 조건화시키는 그 스키너 박스는 무엇입니까? 라는 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에서 기동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 수능은 결국 셀프 2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셀프 1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내면의 열망을 잠재우고 외부 세계의 셀프 1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거고, 기동성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거죠. 자기 자신을 계속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자유거든요, 사실. 내 내면의 목소리는 자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성이라는 말이 좀 번역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쓰긴 썼는데, 그냥 모바일리티, 우리가 모바일 폰이라고 할 때 그 모바일리티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동성은 결국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제 모든 과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6, 7년 동안 공부했던 걸 다 포기하고 뛰어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일 내가 당장 신문을 나눠줘도 괜찮겠다는 마음까지 먹었었어요. 신문팔이하고 우유팔이 해가지고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거를 내가 책임지겠다.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그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작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냥 그거는 부모님의 말을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잘 되면 부모님 나중에 저를 칭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나중에 10년 뒤에 돈을 많이 벌어주면 부모님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시 난 그럴 줄 알았다고. 내 말 안 들을 때부터 그런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말을 잘 들어서 10년 뒤에 제가 망했으면 부모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또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근데 부모님은 다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동성의 핵심은 자기에게 온전한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제 거의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에서 조직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딴 거 사실 중요하지 않죠. 조직에서는. 조직에 맞게 성과를 올리면 짱이. 그래서 성과를 계속 올리려고 삼각형의 축을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은 즐거움과 학습은 그대로 있다면 이 성과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즐거움의 축을 먼저 늘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즐겁게 먼저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학습하려는 주도성을 갖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면 성과가 늘어난다는 거죠. 성과가 늘어나면 돈을 많이 받게 되고 다 즐겁다죠. 그러니까 이거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것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건데, 실제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영업팀에서 이 성과를 아무리 올리려고 노력을 해도 성과가 늘어나지 않아서 이 즐거움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시작하니까 이 고객과의 소요 시간도 줄고 소요도 빨리빨리 만들게 되고, 고객과의 관계도 상승하게 되면서 즐거움이 커지니까 학습도 늘어나서 결국 성과까지 1분기 판매액이 40%까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인데요. 하나의 세상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다음 세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나의 가치를 입증해주는 나의 모이들, 나의 스키너 박스가 사라지는 순간 그 순간 진정으로 원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궁죽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궁하면 통하게 돼 있다.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막히는 순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했던 교육에서도 목표를 하나하나 이렇게 주면은 사람들이 비슷한 프로세스를 찾아요. 어떤 게임을 했냐면 신문지 큰 거를 주고 한 1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버티는 거 있죠. 10초 동안. 그 게임을 했는데 처음에 큰 거 했을 때는 다 이제 들어가고, 그 반 접어서 했을 때 이제 억지로 하는데, 그것에 반을 접고 반을 접으면 이제 사람이 설 수가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서야 다른 걸 찾습니다. 사실은 그 미션이 그 배에서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가 없이 그냥 매달리면 돼요. 그 배에 이렇게 모두가 손을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손만 내밀고 있으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잖아요, 결국. 배에서 살 수 있는 그 서바이벌 미션인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 미션이 내 어떤 이성, 내가 갖고 있던 관념을 넘어서는 미션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런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 사람도 나의 가치를 입증해주는 증거들이 사라졌을 때 진짜 원하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얻은 교훈은 인간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와 같은 삶을 살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